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남성, 오세만 씨입니다. 74의 나이에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살아온 세만 씨는 평생 사람답게 사는 것을 신념처럼 여긴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청 보건지원센터에서 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출장 업무를 오래 맡았고 정년을 마친 뒤에는 자그마한 우동 가게를 열어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이름난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그의 손맛을 기억하는 단골들 덕분에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웃들과도 오랜 정을 나누며 살아왔죠. 그렇게 조용한 인생을 살아온 오세만 씨에게는 외아들 윤상우가 있었습니다. 세만 씨는 평생 가족이라곤 이 아들 하나뿐이라 여기며 살았고 상우의 성공만이 유일한 자랑이자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상우는 어릴 적부터 특별히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한번 집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늘 속은 썩여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세만 씨는 이른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탓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손수 도시락을 싸고 학교 상담도 빠짐없이 다녔으며 장사하면서도 학교 행사에 가능한 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빗속에서 상우를 데리고 병원에 뛰어가던 기억, 학원비가 모자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밤, 새벽녘 손으로 국수를 뽑으며 흘리던 땀방울 속에는 모두 상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상우가 마침내 대도시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세만 씨는 손님 없는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국그릇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수없이 반복되었고 비로소 마음속 한켠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후 상우는 중견식품기업에 취직했고 3년 뒤에는 결혼을 알렸습니다. 상대는 같은 부서에서 만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주연. 정갈한 말투에 첫인상은 차가운 듯 단정했고 처음 인사를 나눌 때도 흐트러짐 없는 옷매무새에 딱 정리된 톤으로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세만 씨는 속으로 예의는 바른 애라고 생각했지만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을 구석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는 평생 모아온 통장을 조용히 열어 적지 않은 금액을 보탰습니다. 가게를 접지도 않은 채 새벽부터 정리한 뒤 식장으로 향했고 신랑 아버지로서 마지막 예를 다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본인은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신발만 새로 사서 단정하게 모양을 냈습니다. 두 사람만 잘 살면 아버진 그걸로 족하다. 그 말은 그저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세만 씨는 점차 집안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음식 준비에 자연스레 도우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쁠까 싶어 먼저 칼을 들고 나섰지만 이주연은 말없이 그 손에서 칼을 빼앗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앉아 계세요. 여긴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예의 있었지만 손끝엔 거절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실 쪽은 외출복은 안 돼요. 식탁 위에 손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집만의 방식이에요. 같은 말들이 오갔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방문할 때마다 조심스레 행동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심지어 손주에게 줄 작은 과자 한 봉지를 가져가자 주연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인공색소가 많아서 절대 안 돼요. 그러고는 과자 봉지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이는 울었고 세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그는 상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주연이가 나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상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거예요. 주연이가 원래 좀 깔끔하고 예민해서 그래요. 성격이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2번 다시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방문 시간도 일일이 조율해야 했고 무턱대고 찾아가면 현관 앞에서 돌려보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손주 생일날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들고 찾아갔지만 집안은 조용했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나온 이주연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선물만 받아들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세만 씨는 빈손으로 돌아섰고 그날의 쓸쓸함은 차가운 바람보다 훨씬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세만 씨는 그 집에 갈 때마다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쓰게 될 때면 물을 2번씩 내리고 타일에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보고 싶어 미리 문자를 보내고 방문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주연이 정색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가 닫은 문고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주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문이 좀 헐거워진 것 같아서요. 혹시 몰라 기록 남기는 거예요. 그 순간 세만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뭉텅이처럼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손주 얼굴을 보러 간 날 화장실 문 앞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출입금지 변기 고장 위험 있음. 누가 봐도 특정인을 지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말없이 돌아선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스스로에게 되묻는 말이 계단 벽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세만 씨는 가게 뒷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조심스레 펜을 들고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쓰레기통에 버린 날, 손주 생일날 문 안 열어줌, 화장실 출입금지 쪽지, 눈앞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다시금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감정의 끝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이젠 그만 참자.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아직 집 명의는 자신에게 있었고 몇 년 전 상우 부부가 입주했을 당시에도 형식만 남겨두고 나중에 넘기자는 생각이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아버님이시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거주자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세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 그날 저녁 그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자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매물로 내놓을 거다. 다음 주면 손님이 집 보러 온다더라. 상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 내가 여기서 더는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는 것 같다. 이 집은 팔 거다. 대화는 짧게 끝났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왔고 그 바람이 이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써볼 시간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에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부부인데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 말에 오세만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마음속이 조금은 편해진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말 못할 씁쓸함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아닌 곳이라 여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상우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집 보러 오는 사람 있다. 오전엔 좀 비워라. 잠시 후 상우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을 반대하지도 설득하지도 않는 그 태도는 그저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세만 씨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이주연이 문을 열고 나왔고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오세만 씨는 그 부드러움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상우가 나와 인사를 했고 손주는 장난감을 들고 그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그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중개사와 함께 젊은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신혼초로 보이는 그들은 인사를 공손히 건네며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고 방을 살펴보고 창문 밖 채광까지 체크하며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는 옆에서 설명을 덧붙이며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젊은 부부는 서로 눈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응, 구조도 마음에 들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주연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고 상우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손을 깍지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일부러 거실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이미 떠나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문득 화장실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예전 그 쪽지가 붙어 있던 문. 지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스카치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흔적. 그는 그 흔적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나를 밀어냈지. 한바탕 집 구경이 끝나고 중개사는 젊은 부부와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혼부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계약까지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중개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쪽에서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바로 계약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세만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행합시다. 그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중개사와 부부가 나간 뒤 집안은 무겁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이주연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상우는 말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 소리만이 집안의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오세만 씨는 상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지 집을 파는 게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 말에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주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고 그 누구도 더 이상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세만 씨는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주가 작은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또 와요. 하고 말하는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서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오세만 씨는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허리춤에 감기던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시리고 무거운 것은 마음속에 맺힌 감정들이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느렸고 뒤돌아볼까 하는 마음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끝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어 그냥 조용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서 가만히 놓여 있었고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떠날 집, 내 것이 아닌 집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 준비 완료됐습니다. 날짜 잡으시면 서류 챙겨오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중개사무소에 도착한 오세만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되고 잔금 날짜까지 정해지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서류를 가방에 넣고 중개사무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 하나를 살짝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벼워진 어깨엔 시원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허전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허전함조차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사였습니다. 새로 구한 전원주택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고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벽이 단단했고 작은 텃밭도 딸려 있어 세만 씨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는 이삿짐 정리를 위해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우와 주연은 이미 대부분의 짐을 옮긴 뒤였고 아이 장난감 몇 개만 거실 구석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그 속에 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천천히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는 말없이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일하게 남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방 안에서 손주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그 순수한 눈망울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세만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단다. 거긴 마당도 있고 토끼도 올 수 있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가도 돼요? 그 말에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저릿할 만큼 따뜻하고도 아픈 질문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놀러 오렴. 이삿짐을 모두 실은 트럭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들 부부의 아파트가 멀어지고 오세만 씨는 창문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전원주택에 도착한 날, 그는 새로 마련한 집의 마당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낯선 냄새와 공기가 반갑게 다가왔고, 창문을 활짝 열자 바람이 집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부엌에 놓인 전기 주전자를 켜고 따뜻한 물을 내려 첫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구수한 향이 방 안에 퍼지자 그제야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선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과 어둠 속의 평온함. 그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이사 온 첫날 오세만 씨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원주택의 조용함은 도시의 소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요함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포장도 뜯지 않은 짐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모든 공간을 직접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 작은 집이 이제 자신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아직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도 마당으로 나가 조그만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전 주인이 심어두었던 상추와 고추가 자그마한 줄기로 남아 있었고 흙 위에 떨어진 낙엽 사이로는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이 집에 마음을 붙일 준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하고 살아야지. 혼잣말이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삿짐을 거의 다 정리한 며칠 뒤 그는 아들과 손주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전에는 매주보다 자주 봤던 손주의 얼굴을 이제는 마음대로 떠올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손주가 방긋 웃으며 풍선을 들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손가락 끝으로 조용히 그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움이 차오를수록 그는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 그날 오후 상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낼 수 없는 마음.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천천히 타자를 눌렀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이사도 끝났고 마당엔 바람이 잘 드는 집이야. 단 두 문장이었지만 상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이웃 한 분이 집 앞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죠? 저희는 바로 옆집 살아요. 그날 처음으로 그는 새 이웃과 마주 앉아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모처럼 누군가와 편안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내 시간, 내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마당을 돌보고 간단한 밥을 해먹고 낮엔 근처 시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슬며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작은 손으로 자기 손을 잡고 졸졸 따라오던 모습, 함께 사는 동안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움이 되어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조차도 억지로 잡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불쑥 끼어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습관처럼 부엌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차를 끓였습니다.
조용한 마당,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희미한 별빛.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조용한 시간들이 이제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 앉아 차를 끓이려다 문득 서랍 안쪽에 있던 오래된 종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과 작게 접힌 종이약, 그리고 할아버지 최고라고 삐뚤빼뚤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생일날 받았던 그 작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약을 펼쳐보며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손이 지금은 얼마나 자랐을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천진할까? 그 모든 게 궁금했지만 직접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시 뒤 상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응답했습니다. 괜찮다. 상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한테 아버지 이야기 자주 해요. 요즘엔 자꾸 할아버지 언제 와요? 묻거든요. 그 말에 세만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되겠지. 상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한번 오실래요? 집은 아니고 근처 놀이터에서 얼굴만이라도. 그 제안은 뜻밖이었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만 미안하구나. 그날 밤 그는 긴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멎은 뒤에 마을은 물기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 불빛은 어슴푸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 아래를 지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얼마나 많이 버텨왔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참기만 했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잃어왔는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가까운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작은 상자에 손주를 위해 간단한 그림책 한 권과 과일, 젤리 몇 봉지를 담고 편지를 한 장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오세만 대신 조그맣게 할아버지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상자를 보낸 이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상 외로움마저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텃밭은 어느새 제법 풍성해졌고 손수심은 고추며 상추, 방울토마토들이 제법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묻는 흙, 땀방울이 떨어지는 이마, 조용히 바람 부는 마당.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점점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매일 아침 마당으로 나와 작은 텃밭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익어가는 고추를 몇 개 따서 봉지에 담고 상추는 필요한 만큼만 똑똑 따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지는 날이면
이웃에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 옆에 사는 김노인과 마주 앉아 상추쌈에 된장 찍어 점심을 함께 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고 말없이 나누는 식사 속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며 생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그의 하루의 리듬을 불어넣었고 오후에는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끔은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도시의 흐름에서 멀어져 나온 이 조용한 일상은 그에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손주의 웃음, 발가락만 한 손으로 자기 손을 잡고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좋아하던 캐릭터 스티커를 문방구에서 발견하고 멈춰 선 적도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이내 꺼내놓고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든 그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익숙한 아이 목소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아빠가 번호 알려줘서 전화해봤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짧은 문장에 오세만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아이는 제잘제잘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일, 친구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혼자 그린 그림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오세만 씨는 조용히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전화해라. 할아버지는 여기 있을 거야.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조용한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체통을 확인하던 그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할아버지께라고 쓰인 그 편지를 펼치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놀이터보다 마당이 더 좋아요. 라고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손수건 안에 넣고 서랍 깊은 곳에 정성껏 넣었습니다. 이젠 자주 연락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그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또렷했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은 아직 따뜻했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살 것 같다.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당의 텃밭은 서서히 색을 잃어갔고 오세만 씨는 마지막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며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는 텃밭 끝에 고추대를 뽑아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들도 다 할 만큼 했구나. 손에 들린 고무장갑은 흙으로 얼룩졌지만 그 속엔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찬바람을 맞고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가꿨다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고 어느 날 오후 이웃집 김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박스를 들고 나타난 그는 뺨을 빨갛게 물들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저희 손주가 만든 쿠키예요. 한 상자 드릴게요. 뜻밖의 선물에 오세만 씨는 놀라면서도 고맙게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잠시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 손주한테 연락 자주 오십니까? 김노인이 묻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와요. 전엔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이제는 편지도 오고 전화도 한 번씩 와요. 그러면서도 표정은 한편으로는 밝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문득 손주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이리 와요 하고 손짓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운이 고요히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 상상이 길어질수록 현실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고 그는 그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가지 끝에 새싹이 피기 시작했고 텃밭 가장자리엔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텃밭에 다시 고추 모종과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흙을 고르며 작년과는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엔 땅을 만지는 것이 상처 위에 흙을 덮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새로운 시작을 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한번 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오너라. 그날 그는 일찍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이불을 고쳐개고 마당 한쪽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고운 나물과 국,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계란찜까지 준비한 뒤 마당으로 나가 바람을 한번 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당 앞 길가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상우와 손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고 오세만 씨는 그 작은 몸을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따뜻하고 작지만 힘 있는 목소리에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몽글몽글 피어올랐고 그는 말없이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우는 한 걸음 늦게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입안에서 몇 번 씹히다 튀어나온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세만 씨는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둘 사이엔 그동안 나누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날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서로를 마주하기로 한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세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주하며 잠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세만 씨는 손주가 좋아할 것 같은 귤과 바나나 그리고 약과를 작은 접시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나 옛날에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었어. 그 한마디에 오세만 씨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 참 따뜻하네요. 조용하고 잘 꾸며놓으셨어요.
오세만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나이에 맞게 꾸몄다. 사람 오는 집도 아니니까. 그 말에 상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서운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손주는 마당으로 나가 놀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고 오세만 씨는 아이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잔디 위를 뛰어다니며 아이는 여기 진짜 좋아요. 우리 집엔 이런 데 없는데 라며 연신 웃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작은 삽을 꺼내와 아이와 함께 흙을 파며 상추 씨앗을 몇 알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심어봐라. 여름쯤 되면 먹을 수 있을 거다. 아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그만 손으로 씨앗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집안에서 바라보던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켜줘야 했던 장면이었고 자신이 지켜야 했던 관계였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의 목소리와 흙을 파며 미소 짓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오후 햇살이 집안 가득히 내려앉을 즈음 상우는 아이에게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지 늦겠다. 손주는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그 말에 오세만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지만 다음에 또 오면 자도 된다. 너만 좋다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진짜죠? 약속이에요. 하고 외쳤고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차에 타기 전 상우는 잠시 아버지를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꺼낸 말.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 그 말에 오세만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다. 그 말엔 나무처럼 굵은 단단함이 있었고 상우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마당을 벗어나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마당엔 다시 조용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한 손에 쥔 조그마한 씨앗 봉투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심을 시간이군. 안으로 들어가던 그는 문득 멈춰섰고 현관 앞에 나뒹굴던 아이의 작은 운동화를 손에 들고 천천히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흙자국을 문지르며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운동화는 마치 다시 찾아온 어떤 가능성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오세만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손주가 다시 한번 놀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지난번 마당에 심은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다고 했고 오세만 씨는 몇 날 며칠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흙이 덜 묻는 새 장갑을 하나 더 샀고 작은 물조리개도 구입했습니다. 아이 손에 맞는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덮고 있을 무렵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오듯 차에서 내려와 양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또 왔어요. 오세만 씨는 문 앞에 서서 활짝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주 손을 잡고 마당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지난번 심었던 상추와 고추 모종은 벌써 키가 자라 있었고 작은 새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와, 진짜 자랐어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물을 주고 흙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그동안 이 집을 채우고 있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오세만 씨는
아이가 밝게 웃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여기는구나. 그 사실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세만 씨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다녀간 날의 따뜻함은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그가 심은 씨앗은 작은 떡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당으로 나와 물을 주고 흙을 고르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리움에 아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리움은 자리를 바꿔 조용한 기쁨과 기다림이 되어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와는 종종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만화, 친구 이야기까지 아이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오세만 씨는 묵묵히 웃으며 들었습니다. 상우도 가끔 짧게 문자 인사를 보내왔고 비록 과거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진 못했지만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작은 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료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주말마다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벽에 걸린 풍경화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는데 푸른 숲길 한가운데 작게 그려진 노인이 손주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그가 떠올렸습니다. 이건 꼭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전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천천히 몇 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되찾았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던 시간은 끝났다. 남은 생은 나답게 살아야 한다. 수첩을 덮으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점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은 여전히 그를 살아가게 했고 그 따뜻한 감정은 오늘도 그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그는 문득 거실에 있는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았지만 그 전화기가 언제든 울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엔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고 그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마주 한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이제야 배우고 있는 그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아이는 거실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세만 씨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콧노래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우리 둘이 마당에서 물 주는 거 그렸어요. 삐뚤빼뚤한 선 속에 담긴 따뜻한 장면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림을 손에 꼭 쥐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는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세만 씨는 집 앞까지 아이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아이는 뒷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끝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조용히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 서랍을 열고 아까 받은 그림을 조심스레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건 오래도록 꺼내보고 싶은 기억이었고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따뜻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우체통을 열었더니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라는 아이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치니 간단한 문장과 함께 다음엔 토마토도 심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두 손으로 들고 마루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고 새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그가 쓰다 맘 편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갈등을 느꼈을 때 그는 손주에게 썼다가 보내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너는 몰라도 나는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단다. 그렇게 시작되던 그 편지를 그는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편지가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슬픈 기다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그렇게 삶의 다른 챕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난 강함과 그 강함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작은 손 하나 덕분에 그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오후 오세만 씨는 마당을 돌보다가 지붕 끝에 매달린 빗물바지 홈통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업체에 맡겨야 할 일이었지만 예전 같으면 이런 간단한 정비쯤은 스스로 해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올라 홈통의 이음새를 조이고 나뭇잎이 엉켜있던 곳을 털어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줄어들었고 혼자라는 사실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엔 손주와 함께 심었던 방울토마토 모종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편지에 썼던 다음엔 토마토도 심어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오세만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올 여름엔 제 손으로 열매도 따보면 좋겠지. 그는 새로 들여온 화분을 더 놓을 자리를 마당 여기저기에 그려보며 작은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하는 작은 시 낭송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 낭독을 듣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맨 앞자리에 앉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나와 읽기 시작한 시는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그의 삶과 겹쳐졌고 그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조용히 맞잡은 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 문장이 지나가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쳤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낭송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는 매일 조금씩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그마한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본인이 직접 만든 장난감 물뿌리개와 마당에서 따온 상추 몇 장, 그리고 고사리 손으로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한 토마토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한 장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와 함께 심었던 싹이 자라나는 걸 매일 보고 있단다. 다음번엔 우리가 같이 따먹을 수 있게 되겠지? 그 상자는 조용히 우체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며칠 뒤
다시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영상통화였습니다. 휴대폰 화면 너머에서 손주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상추 진짜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아이가 입가에 초록빛이 묻은 채로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오세만 씨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할아버진 더 줄 수도 있단다. 아이는 진짜요? 라고 되물었고 그 웃음 속에 담긴 진심이 화면 너머에서도 전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일기 대신 짧은 시를 적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속엔 오롯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웠지만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 다시 피어난다. 한때는 버려졌던 마음도 다시 자랄 수 있다. 햇살을 담은 아이의 손끝에서 그 시를 수첩 마지막 장에 적고 나서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졌고 마당에서 부는 바람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집 안을 감쌌습니다.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작은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세만 씨는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회관마당에 설치된 천막 아래서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마을 합창단이 준비한 노래가 마이크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로 국수를 후루룩 들이키며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아버지들이 무대 위에서 어색하게 율동을 맞추는 장면이 귀엽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러운 마음도 스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짧은 통화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상우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아들 생일인데요. 혹시 집으로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오세만 씨는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다면 나야 갈 수 있지. 그 말 한마디에 상우는 안도한 듯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이가 할아버지랑 같이 생일 보내고 싶다 해서요. 며칠 뒤 그는 오래간만에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조금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담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며 그는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만든 작은 화분 2개. 하나는 방울토마토, 하나는 고추. 손주가 마당에서 함께 심자고 했던 바로 그 씨앗이 자라나 작은 생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주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짧은 외침 하나에 모든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거실엔 생일을 위한 풍선과 색색의 장식들이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주연도 조심스레 나와오셨어요, 아버님. 하고 인사를 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일 파티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는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빈 뒤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고 이어서 오세만 씨에게도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매년 생일 같이 해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이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와 서운함, 오해, 분노 그 모든 감정의 끝엔 결국 자신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세만 씨는 집안 창가에 방울토마토 화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나눠 키우던 그 식물은 작지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푸른 줄기 사이로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건 단지 식물이 아니라 관계였고 이해였고 시간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상우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주영과는 서먹하지만 예전처럼 차가운 기운은 없었습니다. 손주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마당에서 뛰놀던 그날처럼 늘 할아버지, 나 거기 가도 돼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 물음이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벽에 달린 달력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손주가 처음 찾아왔던 날에 동그라미가 쳐 있었고 그 옆엔 자신이 적어둔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시 시작한 날. 그는 펜을 들어 그 옆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날 이후로 오세만 씨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더욱 조심스럽게 채워나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고 정리된 방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사이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은은한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메우면 그는 그걸 찻잔에 조용히 따랐습니다. 어떤 날은 마당에 앉아 그 커피를 천천히 마셨고 어떤 날은 수첩을 펼쳐 짧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햇살이 예쁘다. 이만하면 오늘도 괜찮은 날. 예전 같았으면 혼잣말이 쓸쓸함으로 들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런 순간조차도 고요한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받은 상처도 오해도 분노도 그날들 속에 자연스레 희미해져 갔고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끔 상우는 주말이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아버지보다 마당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듯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우리 오늘도 씨앗 심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미소로 대답했고 마당으로 나가 삽과 장갑을 챙겨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박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흙에 손을 넣으며 장난을 쳤고 그는 그 모습이 귀여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심고 나면 오래 기다려야 해. 금방 자라지 않거든. 아이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전엔 토마토도 기다렸는걸요. 그 말에 오세만 씨는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도 이젠 기다림이 뭔지 아는구나.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 봄날 아침 그는 우연히 탁자 서랍에서 오래전 가게를 하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반죽을 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작게 웃고 있는 어린 상우. 사진 속 풍경은 오래됐지만 눈빛 하나하나는 그대로 살아있었고 그는 천천히 그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벽 한편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그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했단 건 분명하다. 마음이 다쳐 말이 줄고 관계가 멀어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간만에 상우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두 사람은 마당에 불을 켜놓은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는 컵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난 사실 아버지를 많이 오해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 말에 오세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남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더라. 나도 그걸 참 오래 못했어. 둘은 조용히 웃었고 그 사이 마당을 스치는 봄바람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불안도 억울함도 원망도 없이 그저 평온하게.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손주의 손을 잡고 읍내 작은 책방에 갔습니다. 아이는 동화책을 고르고 그는 그 옆에서 천천히 책등을 훑었습니다. 한 권의 시집을 집어들고 책갈피를 넘기던 그는 짧은 시 한 편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무 늦은 봄은 없다. 너무 늦은 사람도 없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조용히 속으로 음조렸습니다. 그래, 지금이 내 봄이야. 며칠 뒤 오세만 씨는 집 근처 작은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고 하나하나 눈에 익은 점포들의 주인들이 인사를 건네며 반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먹을 만큼만 사러 다녀요. 욕심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난 뒤 그는 채소 몇 단과 두부 한 모를 사서 장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식탁은 늘 정갈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늘 차려 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고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문득 삶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그저 숨쉬고 일하는 것, 가족을 챙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삶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좀 달랐습니다. 말없이 흙을 고르고 차 한 잔을 따르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진짜 삶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젠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따금 써내려가던 글귀들을 넘기다 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다. 나는 예전보다 작지만 단단하고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글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그의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고요한 나날들은 과거의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나 얻은 아주 값진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더 흘렀습니다. 손주는 다시 한번 주말에 집을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오세만 씨는 조용히 주방에서 밥을 안 쳤습니다. 여느 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어 식탁을 차렸습니다. 간결한 상차림이었지만 그는 그걸 아이와 함께 먹는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만찬보다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는 그날따라 오늘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상우와 함께 누웠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잠들던 아이의 호흡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는 손주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이 집안에 함께 있다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와 함께 마당에 나와 햇살을 맞으며 고추잎을 만지던 순간 손주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그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어른이 되거라.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너는 어디서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아이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할아버지의 말이라면 틀림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계절은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상추가 무성히 자랐고 방울토마토 줄기엔 작지만 단단한 초록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들이 천천히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오세만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처럼 서서히 익어가는 중이구나. 그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마당 한켠의 나무 그늘 아래에는 손주가 지난번에 세워놓고 간 작은 텐트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장난감 두어 개와 그림책 한 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매일 아침 마당을 돌보다가 그 텐트를 볼 때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작은 공간이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세상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텐트는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대를 잇는 다리였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온기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 써오던 수첩의 내용 중 몇 구절을 선택해 작게 인쇄해 엽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쇄소의 직원은 수첩을 읽으며 직접 쓰신 거예요? 글 참 좋네요. 하고 말했다. 오세만 씨는 겸손한 웃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면서 스스로에게 들려준 말들이에요. 누군가에게도 닿으면 좋겠어서요. 그렇게 만들어진 엽서 5장을 그는 작은 우체통에 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지인들에게 조심스레 보냈습니다. 각 엽서엔 짧은 문장이 한 줄씩 쓰여 있었습니다. 늦은 시작도 시작입니다. 슬픔을 품고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용기입니다. 혼자 걷는 길도 삶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마당 끝에서 피어난 민들레처럼 나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그는 더는 아무런 연락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도착했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 하나라도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이따금씩 마을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앉아 있다가 점점 자신도 짧은 문장을 나누고 이야기를 꺼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가 삶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 그리고 가을 초입, 손주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마당이 완전히 익숙해진 듯 오자마자 양말을 벗고 잔디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오세만 씨는 텃밭에서 따온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넌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 할아버지처럼. 그 말에 그는 어리둥절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처럼이라니?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랑 시도 쓰고 글도 잘 쓴다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오세만 씨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아주 좋은 글쟁이가 될 수 있지.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손주에게 본인이 쓴 시 한 편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시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또 써줘요. 나 그거 학교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오세만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써야겠네. 이번엔 너를 위해서.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손주를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아이를 위한 짧은 이야기, 텃밭에서의 추억, 손잡고 걷던 골목길의 공기.
모든 것이 이제는 글이 되었고 그 글들은 자신의 삶을 더 깊고 선명하게 남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어 기억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살아온 기억을 단어 하나하나에 묻혀 남기고 있었고 그건 시간 앞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세만 씨는 우연히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예전에 자신이 써두었던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엔 나에게라는 수신인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막 은퇴를 했고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따금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아무도 받지 않을 편지를 스스로에게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니 당시의 필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걸 믿고 나아가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세만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그 시간의 그림자가 지금의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고 있어요.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그는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안아줘야겠지.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의 색도 변했습니다. 노란 잎이 바닥을 덮었고 텃밭은 추수가 끝난 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세만 씨는 날이 추워지기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텃밭에 나갔습니다. 고추대를 걷고 상추 뿌리를 정리하고 방울토마토 줄기를 말끔히 정돈하면서 그는 이 계절이 다 지나간 뒤에도 언젠가 다시 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 그는 손주와 찍은 사진을 한 장 인화해 거실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이가 방울토마토 줄기 옆에서 입가에 묻은 빨간 열매즙을 닦으며 해맑게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다시 살아갈 수 있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진을 보며 차를 마셨고 어떤 날은 글을 쓰기 전에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후로도 손주는 자주 그를 찾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몇 날 며칠 머물고 가기도 했고 때로는 영상통화로 마당의 근황을 묻고는 했습니다. 할아버지, 겨울에도 텃밭해요? 아니, 겨울엔 땅도 쉬어야지. 사람처럼. 그 대답에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겨울엔 우리 둘 다 쉬어요. 그 말에 그는 참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었고 삶을 더 아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고 그 기억을 되새기며 그는 그날도 수첩 한 구석에 조용히 문장을 남겼습니다. 겨울에도 잘하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따뜻함은 언제나 땅속 어딘가에서 꿈틀거린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는 마당의 잔디에 쌓이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주가 그려줬던 종이 눈사람 그림은 아직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텃밭 자리엔 마른 줄기만 남아 있었지만 그곳엔 그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마루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꽤 괜찮았구나.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혼자라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멀어진 사랑 속에서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앞둔 마지막 날. 오세만 씨는 조용히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해는 낮게 깔려 있었고 그가 직접 쌓아둔 화단 가장자리엔 바람결에 나뒹구는 나뭇잎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마당 너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춥다는 생각보다는 이 바람도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살아있음이 이제는 계절의 온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안엔 손주가 그려준 그림 몇 장이 벽에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떡국 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상우 가족이 집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손주는 벌써부터 할아버지랑 떡국 같이 먹고 꼭 첫날에 인사드릴 거야. 라며 몇 날 전부터 들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고 대파를 다지고 조용한 부엌 안엔 칼질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식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 한 끼가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지고 초저녁 무렵 상우의 차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하고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왔고 이주연도 조용히 인사하며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식탁 위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네 식구가 나란히 둘러앉아 떡국을 나누던 그 순간 오세만 씨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챙기고 웃으며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너무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손주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제가 만든 거예요. 상자 안엔 아이가 직접 접은 종이별과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써진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주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너는 할아버지한테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오세만 씨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고 텃밭자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은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부엌으로 돌아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가 최근 쓰기 시작한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난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을 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말은 닿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모든 질문의 끝엔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대답이 있었다는 걸. 마당에 심은 씨앗처럼 한 사람의 삶도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는 걸. 내가 살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더 천천히 걷겠다. 하지만 더 따뜻하게, 더 깊게. 그 글을 마치고 펜을 놓은 그는 찻잔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나가 앉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벽시계는 새해를 향해 천천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해의 첫 순간을 마당의 고요한 풍경과 함께 맞이하며 더는 바랄 게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상처로 가득한 기억이 아니라 다시 피어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히고 멀어지고 또다시 사랑받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그는 이제 비로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며칠 뒤 새해가 밝고도 한참이 지나 첫눈이 완전히 녹았을 무렵 오세만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넘기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한 살 더 먹었구나. 예전엔 나이 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지만 요즘 들어
그는 그 나이의 무게를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게라기보단 한 겹 한 겹 삶의 흔적을 차곡차곡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질수록, 등은 조금 더 굽어질수록 그는 누군가에게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수첩을 꺼내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할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더 깊어지는 거다. 며칠 후 그는 읍내 작은 문화회관에 들렀습니다. 마을에서 열리는 어르신 글짓기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고 그는 신청자 명단의 끝자락에 조용히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든 원고는 떨림 없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납득시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전의 나도 잘했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나간 상처는 나를 흔들었지만 꺾진 못했고 앞으로의 나는 더는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매일 심는 씨앗처럼 아직도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의 낭독이 끝나자 회관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객석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확신보다 이 말들을 직접 말할 수 있었던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 조명을 낮게 켜두고 천천히 차를 내렸습니다. 창밖엔 다시 봄이 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마당 귀퉁이엔 이미 작은 파릇한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는 그 순간을 그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겨울이 길었다고 봄이 늦는 건 아니고 겨울이 깊었다고 다음 계절이 오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받았다. 내가 먼저 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바깥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을 견디는 법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올 땐 걸음을 늦추고 바람이 불 땐 문을 닫고 꽃이 피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삶의 가장 따뜻한 증인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세만 씨의 하루는 또 흘러갔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가 직접 심은 씨앗처럼 말없이 깊이 뿌리내리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신가요?